자, 그럼 지금부터 본 교재 1장 내용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다 빠르고 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해당하는 사물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함인데, 또 거창한 얘기지만 하여튼 특정 데이터를 품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보다 좋은 굿 퀄리티 소프트웨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데이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구조라든가 또는 트리 구조 또는 스택 또는 큐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서 보다 좋은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택이라든가 큐, 리스트 또는 사전, 맵이라고 하는 구조가 될 텐데 해싱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래프, 또는 트리 등등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서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본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구조의 분류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합적인 자료 구조로서 우리 공부가 될 텐데요. 선형적인 구조로서는 스택과 큐, 또 리스트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에 배열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비선형,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말은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비선형은 그렇지 않은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계층성을 가지는 트리 구조가 있고요. 또 트리 안에는 이진 트리와 일반 트리가 있고, 또 이진 트리 안에는 또 이진 탐색 트리가 있고, 또 AVL 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여기 10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봤었는데 10이 바로 우선순위 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뭐 방향 그래프가 있고 무방향,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중치 그래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맵, 즉 해싱에 해당하는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요소로서 순환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정렬 프로그래밍 등에 대해서 7장, 13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앞서 했는데 다시 보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하나의 프로그램은 데이터 파트와 명령 코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 파트에 대한 체계화된 학문이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고요. 명령 코드에 해당하는 파트의 체계화된 학문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트리 구조의 자료 구조가 있고, 이 트리 구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요소, 데이터 파트와 명령 코드 파트가 융합되어져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서 최대값 탐색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 데이터 파트는 배열 구조에 저장되어 있고, 배열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탐색하기 위해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최대값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 자, 아래 그림이 보시게 되면 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에다가 80부터 해서 30까지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최대값을 찾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코드가 나와 있죠. 이게 순차 탐색하는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인데, 잠깐 해석을 해보면 0번째에 있는 값을 tmp에다가 어사인을 했고, 그 다음 반복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i는 1부터 해서 n-1까지 증가하고 있죠. 자, i번째 셀 값이 tmp보다 크다면은 이 i번째 값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i번째 값을 tmp에다가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tmp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는 최대값이
놓여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결과적으로 리턴 시키게 되면은 최대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뭐 간단한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료 구조와 이러한 코드 알고리즘이 결합되어서 최대값 탐색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적인 방식은 없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기술하면 될 텐데 그 알고리즘 기술 방식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입력은 0개 이상 존재해야 되고요. 0개라고 하는 경우는 입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데이터가 코드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력은 1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력 내용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명백성, 각 명령의 의미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죠. 유관성, 이게 중요한데요. 한정된 수의 단계를 치른 이후에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유효성, 각 명령어들은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기술, 작성 방법에는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를 가지고 서술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 시각적인 형태로서 플로우 차트, 많이 보는 거죠. 플로우 차트로 기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도코드라 그래서 실제 문법 체계를 가지는 컴퓨터 코드는 아니나 그와 유사한 유사 코드 형태를 가질 수 있겠는데, 이 슈도라는 말은 가짜란 뜻인데 진짜가 아닌 진짜스러운 그러한 코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 언어나 자바 언어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서 작성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 실제 코드로 작성을 할 때보다 빠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하나의 예로서 배열에서 최대값 찾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4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기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대값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작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형태. 첫 번째, 자연어로 풀기된 알고리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A라고 하는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에 N개의 요소가 있는데 N개 항목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1, 2, 3단계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 자연어, 한글 문장으로 작성을 했죠. 배열 A의 첫 번째 요소를 변수 tmp에 복사한다. 다음 배열 A의 다음 요소들을 차례대로 tmp와 비교하면서 더 크면 그 i번째 그 셀 데이터가 되겠는데 그 크면은 그 큰 데이터를 tmp에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비교했으면 모두 비교했으면 그 tmp 값 안에는 최대값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최대값을 리턴 시키면 되겠죠. 이와 같이 3단계 문장을 자연어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형태의 자연어 형태로 서술한 이 알고리즘은 읽기가 편하긴 하지만 단어들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의미 전달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간단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플로우 차트는 많이 쓰는 방식인데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추천하기가 어렵고요. 복잡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복잡도를 가지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자,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번째 셀의 값을 tmp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반복을 하게 되죠. 자, i라는 값은 최초의 0으로 사인되어 있는데 i 값은 일씩 증가하면서
i번째 셀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i번째 값이 증가하다가 n을 넘어가게 되면은 반복이 끝나게 되겠는데, 반복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i번째 데이터와 tmp를 비교했는데 tmp보다 i번째 값이 크면은 그 i번째 셀 값을 tmp에다가 카피를 하죠. 그런 다음에 i를 증가시킵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서 tmp보다 큰 값은 tmp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복이 끝난 이후에는 tmp라는 변수 안에 최대값이 기록이 되겠죠. 이 값을 리턴 시키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플로우 차트 형태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겠는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 플로우 차트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복잡도 높은 경우에는 추천한 방식이 아니고요. 적정 수준 이하의 복잡도를 가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슈도 코드, 유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이와 같은 슈도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뭐 C 언어나 자바 언어의 문법 체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문법 체계와 유사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0번째 값을 tmp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들어가서 i번째 값이 tmp보다 크면은 그 i번째 값을 tmp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빠져나오면은 그 값을 리턴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사 코드로 작성된 알고리즘은 자연어보다 보다 구조적인,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코딩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좀 덜 구체적으로 약간 추상화된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내용에만 집중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추천되는 방식인데, 플로우 차트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유사 코드, 슈도 코드 형태로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 언어, 즉 C 언어나 자바 언어형 문법 체계를 가지고서 기술하는 방식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함수, find max scor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있죠. 자, 안에 내용은 뭐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0번째 값을 tmp에 기록을 하고 반복문 안에서 i번째 값이 tmp보다 크면 그 i번째 값을 tmp에 기록을 한 다음에 반복하죠. 하다가 반복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값이 리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의 문법 체계를 따라 작성한 것인데,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이 조금 틀려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슈도 코드에 비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으나 C 언어의 형태를 가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구현 단계 작업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으나 3번 슈도 코드 방법과 비교해서는 약간의 수고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상 자료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강의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데이터 구조, 뭐 스택이라든가 큐, 뭐 트리, 그래프 같은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서두에 추상 자료형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추상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Abstract Data Type인데 약자로 ADT라고 합니다. 자, 이는 데이터 타입을 좀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타입을 보다 간단하게 복잡한 것을 숨기고 간략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데이터나 또는 그 연산, 그 데이터에 대한 명령 코드가 있겠는데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연산 작업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 연산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그 작업 내용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작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그러한 명세를 가지는 내용이 바로 추상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와 연산, 오퍼레이션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결과적으로 추상자료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자연수에 대한 추상자료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인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값, 인트 맥스까지의 즉 정수의 최대값이죠. 원래 수학적으로는 무한대지만 이제 컴퓨터 안에서는 이제 유한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트 맥스까지의 순서화된 정수의 집합이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오퍼레이션, 연산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add, 덧셈을 할 수가 있겠고 distance, 빼는 거죠.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고 equal, 같은지,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리턴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되겠고 success라고 하는 거는 x 다음에 주어진 x 다음에 x 플러스 그 다음 번째 정수, 자연수를 리턴 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4개의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것인데 데이터는 자연수 집합이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4가지의 오퍼레이션의 명세,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만 기술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데이터와 연산, add, distance, equal, successor라고 하는 4개의 오퍼레이션을 묶어서 하나의 추상 자료형을 정의한 것입니다. 혹시 그 C++나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자바 언어와 C++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인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 추상 자료형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상 자료형과 자료 구조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자료 구조는 추상 자료형을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챕터에 소개되어 있는 각 자료 구조의 내용을 공부할 때 먼저 추상 자료형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 데이터에 대한 오퍼레이션,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기술해 준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특정 언어, 본 교재에서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 자료형의 데이터는 구조체,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기술하게 되고요. 연산, 오퍼레이션은 C 언어의 함수 체계를 가지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해서 C++나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래스는 데이터 파트와 오퍼레이션, 즉 명령 코드 파트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데이터 파트하고 코드 파트가 한 몸으로 구성되는 문법 체계는 아니고요. 별도의 구조체와 함수로 나누어서 구현하는데 객체장 언어에서는 이게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유지 보수가 쉬운 형태로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장 내용의 마지막 섹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프로그램은 빠른 시간 내에 수행이 돼야 되고 메모리를 적게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 복잡도, 시간 효율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기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몇 초 걸리는지를 실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다른 알고리즘과 같이 해서 두 개의 내가 만든 프로그램과 다른 비교 알고리즘과 실제 그걸 구현을 해서 실제로
몇 초, 몇 분이 걸리는지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하기 위한 코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간 측정을 하기 위한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연산의 횟수를 카운팅해서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보다 간략화하기 위한 방식이 뒤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실제 몇 초, 몇 분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연산의 횟수를 카운팅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시간 복잡도 분석, 공간 복잡도 분석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간 복잡도는 수행 시간과 관련된 연산의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크기를 수학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선 우리는 시간 복잡도의 분석과 이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의 성능평가, 즉 시간 효율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실행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C코드가 아래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클락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락 함수는 호출되었을 때 그 현재 시스템 시각을 반환하는데 클락 카운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여기 클락 함수를 두 번 쓰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코드가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네모 박스를 친 부분에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실행되기 직전에 클락 함수의 결과를 받아서 스타트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했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코드가 끝나자마자 다시 클락 함수를 불러서 그 값을 피니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니시 값과 스타트 값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초 또는 분 단위로 값을 얻고 싶기 때문에 피니시와 스타트의 차를 클락 퍼 세컨드라고 하는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몇 초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락스 퍼 세컨드라고 하는 이 상수값은 1초의 클락 개수에 대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해당하는 몇 초 값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이에 대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효율성을 평가하는 두 번째 복잡도 분석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앞서 봤던 것처럼 코딩을 통해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딩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부 또 알고리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연산의 오퍼레이션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입력 데이터의 개수, 즉 n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A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복잡도가 3n 플러스 2, 즉 연산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n은 입력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즉 3n 플러스 2개의 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B가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이 알고리즘 B의 시간 복잡도는 5n 제곱 플러스 6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3n 플러스 2와 5n 제곱 플러스 6의 비교를 통해서 3n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훨씬 좁은 알고리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n에다가 만약에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는 3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5만 플러스 6이니까 5만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A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알고리즘의 수행에 필요한 연산 개수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연산 개수를 포함한 시간 복잡도 함수는 보다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간략화된 표현 방식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복잡도 분석의 예를 통해서 복잡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이 예를 통해서 복잡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연산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인데, 그 연산의 개수는 입력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 for loop, 즉 반복문의 제어 연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연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신 것처럼 알고리즘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는 n을 n번 더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n을 n번 더한다는 말은 결국 n 곱하기 n을 말하는 것인데, 알고리즘 A라고 하는 것은 n을 n번 더하는 문제를 곱하기로 풀고 있죠. n 곱하기 n을 썸에다가 어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A의 연산 개수를 카운트해 보면 일단은 이 곱셈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곱셈 결과를 대입, 어사인 하고 있으니까 대입 연산에 또 1이 카운트되고 있죠. 자, 이 연산 개수를 더 더하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고리즘 A의 시간 복잡도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B라고 하는 거는 n을 n번 더하는 문제를 반복문을 넣어서 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대로 n을 n번 더하는 연산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초기화를 위해서 썸에다가 0을 집어넣었고요. i는 1부터 n까지 증가하면서 이 문장을 n번 반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n을 n번 더하는 결과가 썸에 어사인이 되겠죠. 자,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 대입 연산만 봅시다. 자, 대입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0을 썸에 대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복문 내부에서 썸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덧셈 결과가 썸에 어사인 되고 있죠. 자, 이 대입 연산은 n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의 대입 연산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덧셈 연산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 덧셈 연산은 반복문 안에서 n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n인 것이죠. 그래서 대입 연산과 덧셈 연산의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C 알고리즘은 반복문을 중첩시켜서 이중 반복시켜 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n의 값을 더하는 문제를 다시 더 세분화해서 2를 n번 더하는 문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지만은 복잡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대입 연산을 보시게 되면 대입 연산이 여기서 한 번 일어났죠. 그리고 대입 연산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 썸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대입 연산이 이 결과가 썸에 대입된 그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면 이 내부 반복 안에서 n번 일어나는데 i가 1일 때마다 n번 일어나고 i가 2가 될 때 또 n번 일어나고 계속해서 i가 n까지 증가해서 또 n번 일어나죠. 그래서 각각의 i에 대해서 n번 대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n제곱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입 연산이 n제곱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은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덧셈 연산은 이 덧셈 연산은 이 n번 외부 반복과 또 n번의 내부 반복이 있기 때문에 이 덧셈 연산은 n제곱번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리 전체 연산의 개수는 2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 A, B, C의 시간 복잡도, 즉 연산의 개수를 작성해 보았는데
A는 2가 되고 B는 2n 플러스 1이 되고 C는 2n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n이 어떤 값이 들어와도 항상 두 번의 연산만 가지고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알고리즘 B는 1차 함수로서 2n 플러스 1, C는 2차 함수로서 2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프로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알고리즘 A, B, C가 이와 같이 작성될 수 있겠죠. 자, A 알고리즘은 복잡도가 2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죠. 입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간 복잡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B는 1차 함수로서 표현됐고요. C는 2차 함수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대강 그 n의 값이 2를 넘어가게 되면 A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입력의 크기 n의 함수로서 시간 복잡도를 작성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보았던 최대값을 찾는 문제에 해당하는 array max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A의 array n은 개수인데 A라는 array 안에 n개의 요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0번째 원소를 tmp에 저장을 하고요. 다음 반복문 안에서 n-1회 반복하는데 i번째 셀의 값이 tmp보다 크면은 그 i번째 값을 tmp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끝나게 되면은 tmp라는 최대값을 리턴시키고 있죠. 자, 각 라인에 해당하는 연산 횟수를 확인해 보면요. 자, 이 문장에서는 한 번의 대입 연산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 연산은 제외한다고 했죠.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if 문 안에서 비교를 하고 있죠. 부등호 비교하는 연산. 비교 연산은 반복 횟수만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1회의 비교 연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번째 셀의 값을 tmp에 저장하는데 이 대입 연산이 발생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발생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최대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최대의 대입 연산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n-1회의 대입 연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복을 빠져나오게 되면은 한 번에 반환, 리턴 연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 연산과 비교, 반환 연산을 다 더하게 되면은 2n번의 연산 횟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 찾는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2n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시간 복잡도를 산정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복잡도가 연산의 횟수로서 즉 n의 함수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서 n의 함수로서 시간 복잡도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입니다. 자, 이 시간 복잡도는 n이 1부터 10, 100, 1000이 대입되면 값이 증가하겠는데 그 결과값을 분석을 해보면 n이 증가할수록 시간 복잡도의 실제 값은 최고차 항의 지배를 받습니다. 차수가 가장 큰 항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고 다른 항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n이 100인 경우에는 n제곱이 99%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n 플러스 1%라는 얘기죠. 자, n 값은 1000, 만, 또 10만 증가할 수 있겠는데 그 값이 커질수록 최고치 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빅5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자, 다음 내용을 봅시다. 자, 빅5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n의 함수로 표현되는 시간 복잡도를 보다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가 2n 플러스 1이면 최고차항이 2n이죠. 거기에
개수는 빼고 n만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5의 n 이와같이 보다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표현 방식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읽어보죠. 두 개의 함수 fn과 gn이 주어졌을 때 모든 n에 대해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 n0보다 큰 n입니다. n0라는 상수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fn 값이, 이 fn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fn의 값이 절대값이죠. gn이 요 비고의 안에 있는 요 변수 n을 말하는 것인데요. gn의 c보다 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상수 c와 n 재료가 존재한다면 fn은 빅 5의 gn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가 있는데, 이 fn이라는 이 함수는 이보다 큰 cgn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c가 지금 10인데요. cgn. 이 gn이라고 하는 게 결국 n이 되는데,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 fn보다 큰 cgn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단 이때 n은 5보다 큰 것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뭐 임의로 잡으시면 됩니다. 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n0와 c가 존재하는 때 c는 10이 되겠는데, 존재하기만 한다면 en 플러스 1을 빅 5의 n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다 수학적인 정의를 가지고 어렵게 빅 5 표기법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가 en 플러스 1이면 최고차항이 2n이죠. 그죠? 2n인데 개수는 빼고 이 n만을 이용해서 빅 5의 n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빅 5의 정의에 따라서 en 플러스 1보다 큰 3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단 n은 이보다 큰 정수가 됩니다. 꼭 2일 필요는 없고요.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가 3n제곱 플러스 100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3n제곱이죠. 그럼 개수를 띄어내고 n제곱만 써서 빅 5의 n제곱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시간 복잡도 fn 3n제곱 플러스 100보다 큰 5n제곱, 지금 n제곱이 빠져있죠. 5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 5의 n제곱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5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0의 n제곱 플러스 100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빅 5로 표기를 해보게 되면은 빅 5의 2n제곱인 것이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이 이 5의 2n이기 때문에 개수를 띄어내고 2n 부분만 빅 5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 이 fn보다 큰 10 곱하기 2n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에 대한 내용만 기입을 해서 빅 5 표기법으로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빅 5 표기법은 n의 함수로 표현되는 시간 복잡도를 보다 간략하게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자, 빅 5 표기법으로 작성된 시간 복잡도의 종류를 나열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빅 5의 1도 있겠고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이라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빅 5의 로그 n도 있겠고요. 밑은 2가 됩니다. 로그 2의 n. 그 다음에 1차 함수 빅 5의 n이 있겠고, 그 다음에 로그와 n을 곱하기 해서 n 로그 n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 5의 n 제곱도 있겠고요. n 상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지금 N3승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3승을 넘어가는 복잡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N제곱 이하로 줄이는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주에 실습을 포함해서 약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실습 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음 주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